자, 그럼 그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도 사이언티픽 렉처인데요. 서울대병원의 윤정기 교수께서 Histological Signatures Map Anti-Fibrotic Factors in Lungs 라는 주제로 한 20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 초에 호흡기 내과에 이제 합류를 한 주니어 스텝인데요. 주니어 스텝이다 보니까 온갖 호흡기 질환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단순 폐렴 말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폐에 생기는 그 일종의 스카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병의 형태들은 다 굉장히 다양하고 치료 방법이랑 접근법이 다 다른데 그 스카가 어디 생겼냐에 따라서 뭐 에어웨이 디지즈가 되기도 하고 뭐 다른 또 디지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우리가 치료하는 모든 그 질환들이 그 스카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렁에 생기는 스카, 그러니까 파이브로시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런 새로운 걸 좀 찾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호흡기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호흡기는 그 당연히 호흡을 하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제 공기가 통하는 통로인 에어웨이가 있고 결국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러니까 가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곳은 알베올러스라고 하는 허파과리라고 하는 최말단입니다. 거기는 이제 공기가 매우 얇은 상피세포 있는 데까지 도달을 해서 산소가 상피세포랑 그 다음에 혈관 내피세포를 투과해서요. 그러니까 디퓨전을 통해서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적혈구에 달라붙어서 산소 전달을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적혈구가 가져온 이산화탄소는 또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막들을 다 뚫고 디퓨전해서 나와서 공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숨을 내뱉을 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병렬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어져 있는 스트럭처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1분에 보통 한 6리터 정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러다 보면 온갖 이제 그 뭐 먼지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걸 다 마시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디퓨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폐는 상피세포를 최대한 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AT1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알베올러 타입 1 셀이 이제 그 주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피세포인데요. 굉장히 얇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톡신들을 왔을 때 이렇게 잘 부서집니다. 부서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또 바로 옆에 타입 2 셀이 뭐 다른 역할도 있지만 또 중요한 역할이 얘가 이 영역에서는 줄기세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타입 2 세포가 타입 1 세포가 부서지면 빠르게 분열도 하고 또 분화도 해가지고 그 영역을 이제 채웁니다. 근데 한두 번 이렇게 되고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을 되면 우리 폐 구조상 그 부분을 포기하고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서 그 부분을 뭔가 이제 다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것처럼 다 덮어버리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 덕분에 이게 알베올라 개수가 우리 몸에는 보통 억 단위로 존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 혹은 뭐 만 개, 뭐 10만 개까지도 그냥 다 이렇게 덮어버려도 우리가 숨 쉬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이브로시스 관련된 프로세스가 액티베이션 되는 게 비교적 잘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알베올러스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적당히 액티베이션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광범위하게 손상을 받아가지고 과도하게 액티베이션 되거나 뭐 등등 아니 나이 들어서 이런 재생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이제 폐 전체적으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숨도 잘 못 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스카 형태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이제 일종의 스카를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라고 분류를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인을 모르게 이런 게 진행되는 이디오패식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 혹은 아까 그 류마티스 교수님 이은영 교수님이 주로 보시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결국 폐를 공격해서 자꾸 면역 세포들이 폐를 부수게 되면은 나타나는 그런 또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 형태도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상피세포랑 혈관세포랑 얇게 이렇게 유지되던 공간이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 프로틴이 막 쌓이고 또 파이브로블라스트 자체가 막 많이 쌓이면서 이렇게 두꺼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공기 그 확산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를 마셔도 숨을 잘 못 쉬는 거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런 이쁘게 이렇게 방을 이루고 있는 공간 사이에 파이브로시스가 너무 진행이 많이 되면 이런 매트릭스 프로틴이 너무 많이 쌓이면 구조가 다 뒤틀어지고 또 탄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공기 마시는 양 자체도 줄어듭니다.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풀모널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숨을 점점 못 쉬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이디오패식 풀모널 파이브로시스의 경우에는 진단 후 메디안 서바이벌이 2년, 3년, 4년 이 정도로 굉장히 짧고요. 뭐 요새 암 치료제는 워낙 많이 또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그 많은 그러니까 일부 암종 굉장히 안 좋지만 전체 평균 암 기대 여명보다도 좀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치료 전략들을 많이 개발해 왔는데 그동안 모든 약들이 다 망하다가 2014년 돼가지고 2개 약이 이제 승인이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퍼페니돈과 니테나립이라는 약이 오늘날 이제 그 매일 그 환자분들한테 처방하고 있는 그런 약인데요. 문제는 얘네들은 병의 진행을 늦출 뿐이고 아예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은 파이브로시스 진행된 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열심히 이제 몰리큘러 바이올로지가 막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패스웨이가 중요할 거다, 뭐 얘가 중요할 거다 해가지고 거기 타겟해가지고 많은 물질들이 개발이 되었고 임상 시험들이 정말 많이 진행됐는데 사실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1상, 2상만 간 것도 있고 3상까지 했는데 망한 것도 있고 그래도 이제 하나 좋은 거는 이제 이번 5월에 NEJM에 이제 약이 드디어 하나가 3상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우수성을 보여가지고 3상을 통과한 약이 이제 이번 5월달에 하나 딱 나와서 11년 만에 세 번째 약이 이제 쓰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동안의 모든 정말 많은 시도들이 다 실패를 했었고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궁금증을 가졌던 거는 이렇게 열심히 패스웨이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뭔가 우리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새로운 걸 뭔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과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사실 생쥐에 먼저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 동물 모델이 이제 각 질병의 연구에 중요하잖아요. 그 IPF, 렁 파이브로시스에 관련돼서 가장 전통적으로 유명한 모델은 블레오마이신을 생쥐의 기도에 주입하는 이 마우스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입하고 난 뒤 한 2, 3주 지나면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그 정상 구조물이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약물을 스크리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의식적으로 안 쳐다보려고 하는 사실은 이게 투여한 지 한 4에서 6주가 지나면 상당수가 다 레졸루션 됩니다. 정상 구조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그 2, 3주를 안 지키고 더 기다렸다가 뭔가 결과물을 보면 약간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생기니까 막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요소였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쥐는 사람과 달리 사람에서 이 정도로 많이 생기면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쥐는 왜 많이 돌릴 수 있나? 그리고 그런 거를 역할을 하는 특정 세포 종류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이런 걸 찾으면 걔네가 이제 사람에 없어서 생기는 문제면 그걸 또 이제 치료제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셀 타입을 찾기에 가장 좋은 오늘날의 테크닉은 결국 싱글셀 RNA 시퀀싱이고 특히 10x사의 뭐 그 크로미엄 이런 플랫폼들이 셀 개수를 굉장히 많이 읽기 때문에 셀 타이핑하기 좋아서 이제 그런 싱글셀 RNA 시퀀싱도 여러 시점에서 특히 앞쪽 시점 말고 뒤에 레졸루션 되는 시점에서 쥐의 폐에서 세포들을 얻어가지고 싱글셀 RNA 시퀀싱하고 또 이제 ATX도 같이 하고 또 이제 공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보기 위해서 비지움도 같이 하고 스파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다 RNA를 보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이브로시스는 RNA는 뭐 중간 단계고 결과물로 보이는 건 결국은 그 매트릭스 프로틴이 과도하게 이상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뭔가 정량화해서 이 나머지 데이터들이랑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그걸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88년에 아스크로프트라는 분이 이제 정의했던 이 스코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신약 개발할 때도 계속 썼고요.
임상적으로 저희가 뭐 병리 조직 검사할 때 이걸 막 그렇게 중요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데 약을 개발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미니멀 모더레이트 시비어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점수들 막 뭉개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엉터리 점수는 아닌데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뭐 비지움에서 보이는 그런 그 각 크기 뭐 마이크로미터 수십 마이크로미터 단위 거를 갖다가 하나씩 다 읽기에는 적합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새로운 점수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를 갖다가 그 섹션들을 다 해가지고 콜라겐을 염색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미지의 특성을 그러니까 작은 타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미지의 특성들을 한 거의 300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그널의 강도의 평균 강도, 아니면 뭐 파이버의 길이 몇 개가 분지하는지 이런 특성들을 다 추출해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각 타일들을 다 클러스터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봤더니 한쪽 끝은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정상 알비올라 스트럭처가 잘 유지되어 있는 지점이 보이고, 또 한쪽 끝은 누가 봐도 아까 전에 아스코르프트 스코어 상으로도 엄청 높고 누가 봐도 파이브로틱한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뚜렷하게 양쪽 극단이 구별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서 새로운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슬라이드가 있으면 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나머지 데이터랑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G에다가 블레우마신을 준지 시점별로 이렇게 그 섹션을 한 다음에 염색해서 이 점수로 점수를 매겨서 해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한 2, 3주 지났을 때는 이 끝부분, 꼬리 부분이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부분인데 거기가 잔뜩 생겼다가 다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고, 실제로 이제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2주에서 가장 2, 3주에서 제일 많아졌다가 또 한 5주 정도 됐을 때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점수가 줄어드는 것도 확인되고, 이게 뭐 CT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을 다 추출해서 콜라겐 정량했을 때 이런 패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패턴이랑도 잘 맞아서 이 스코어는 쓸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애가 도움이 되고 어떤 애가 나쁜 셀 타입인지에 대한 걸 찾기 위해서 싱글셀 분석을 열심히 했고요. 한 10만 개 이상의 세포를 얻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제일 이런 시점별로 차이가 나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파이블로블라스트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블로블라스트를 조금 더 서브글룹 클러스터링을 해봤을 때 이 2주 혹은 5주 차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서브 타입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2주 차에는 콜라겐도 많이 만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SPP1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클러스터,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이기에는 ECM, Excreting Fibroblast라고 명명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반대로 이제 5주 차에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프로 리졸빙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결국 이름 붙였던 그 클러스터가 많이 존재한다. 그때 이제 5주 차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염색도 해서 실제로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특히 이제 뭐 이게 시점별로 비율을 조금 더 잘게 나눠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한 5주쯤에 ECM Secretory Fibroblast 대비 훨씬 많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얘네들이 이제 ATXig을 하면은 얘네들이 어떤 패스웨이랑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멀티오믹스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얘네 패스웨이가 특히 이제 에피셀리얼 셀 프로리퍼레이션을 돕거나 아니면은 엔지오제네시스랑 관련된 팩터들을 좀 많이 분비하고 있는 애들이 바로 이제 5주 차에 있는 그 프로리졸빙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비지움이랑도 같이 이제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얘네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이제 알베올라 타입 1셀,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을 다시 해서 알베올라 스트럭처를 만들 때 그 껍데기를 가장 많은 표면 그 적을 차지하면서 껍데기를 만들고 있는 애들이 결국 알베올라 타입 1셀이고, 얘네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숨을 제대로 다시 쉬는 거거든요. 걔네들이랑 어떻게 공간적으로 같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했을 때 이 35일 차에 되면은 이 프로리졸빙 파이브로블라스트가 타입 1셀이랑 굉장히 같은 공간에 비지움 스팟들 안에 같이 콜러 어클레이션 된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G만 보고 끝나면 안 되죠. 사람한테서도 있는지를 보려고 또 이제 코덱스라는 멀티플렉스드 프로틴 스테이닝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저희가 정상이랑 IPF 티슈에서 봤을 때
정상에서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별로 안 보이다가 이제 특히 IPF 티슈의 경우에는 양쪽 서브 타입들이 다 많이 존재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질문으로 조금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펑셔널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그냥 바이스탠더냐 아니면 뭔가 역할을 하는 애냐인 거를 검증을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아서 다시 넣어주면 되죠. 이게 다 쥐들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도 안 생길 거고. 그래서 블레오마이신 주고 저희가 이제 그 3주차 이럴 때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소팅을 해가지고 ECM 스크리팅 파이브로블라스트 혹은 프로리졸빙 파이브로블라스트 얘네들을 분리를 하고 주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오마이신을 줘서 손상이 일어나 있는 쥐한테 주입을 다시 했을 때 프로리졸빙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주면은 일종의 쥐한테 세포 치료한 거죠. 주면은 콜라겐 디포지션도 줄어들고 뭐 임모처 콜라겐 양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 이제 파이브로시스 자체가 많이 이 주입함으로써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한테서도 뭔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 찾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스코어, 그다음 비줌, 그리고 저희가 찾았던 싱글셀에서 찾았던 그런 RNA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익스프레션 패턴들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리졸빙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뭔가 시크리션 하고 있는 그런 프로틴일 거라고 추정되는 캔디데이트랑 그다음 ECM 시크리팅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중요할 거로 보이는 애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얘네들을 사람한테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주는 건 아니고요. 엑스비보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롱슬라이스 컬처라고 해서 이제 실제 사람 폐를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단기간 컬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뭔가 저희 이제 파이브로시스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한 4가지 정도 파이브로시스가 유도되는 그런 팩터들이랑 같이 배양을 하면 이제 일종의 IPF랑 비슷한 피노타입이 단기간에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유도를 해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리졸빙 파이브로블라스트도 분비되는 걸로 저희가 탑 캔디데이트로 잡았던 PI16 프로틴을 리콤비넌트 프로틴을 줬을 때 이 수도 타임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브로시스 관련된 스코어가 편차가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고요. 반대로 ECM 스크리터링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나왔던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런 칵테일을 안 줬는데도 좀 더 파이브로시스를 유도하는 이 스코어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확인되는 걸 확인해서 이게 사실 N수도 적고 이게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심하지만 사람한테서도 뭔가 그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를 일단은 먼저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결국 찾았던 거는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날 때 G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G에서 처음에 찾았지만 그러니까 ECM을 매트릭스 프로틴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파이브로시스를 열심히 진행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서브타입이 있고 또 파이브로블라스트니까 막 콜라겐도 만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리졸빙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파이브로시스를 오히려 억제하는 약간 역설적인 신기한 그런 서브타입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쥐한테서는 아예 인비보로 검증을 하고 사람한테서는 엑스비보로 실험을 해서 이런 보고를 해서 운 좋게 좋은 논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 스토리로 마무리를 했는데 당연히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한테서는 그럼 왜 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 파이브로시스를 막지 못하고 IPF 티슈한테서 그렇게 가만히 있기만 있냐에 대한 것도 찾아야 되고요. 걔네들이 이제 뭐 주변 환경들이랑 어떻게 인터랙션 하기에 얘가 뭐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주변에 다른 팩터가 있어서 얘가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하면 ECM 프로듀싱 파이브로블라스트가 프로리졸빙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바뀌게 할 수 있나? 파이브로블라스트는 굉장히 이제 서브 타입 간에 좀 변환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여러 셀 타입 중에서 그런 것들 각각이 결국은 지금 저희가 찾았던 이 서브 타입을 바탕으로 해서 다 치료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필요하고 저도 거기 조금씩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그 작년에 오기 전까지 스탠포드에서 포스닥을 3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했던 일이고요. 저희 이제 그 PhD 공학 기반에 있던 이 제이슨 구가 굉장히 열심히 많은 걸 저랑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제 지도 교수였던 투자 드자이 교수님, 그리고 마이클 롱게이터 교수님도 함께 해서 이런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 한국 와가지고 이제 의정 사태 때문에 바쁘지만 그래도 이런 후속 연구들을 안 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그맣게 제 실험실을 열고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너무 작고 그 할 주제는 큰 주제들은 많은데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하실 분과 그리고 이제 같이 저랑 연구하실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노베이티브한 리서치 훌륭하네요. 이현주 선생님 뭐 코멘트 질문. 예, 저도 실은 렁파이브로시스를 타겟으로 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공동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결과를 보면 PR16이 발현이 좋은 파이브로블라스트로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세포에 대한 펑셔널 밸리데이션 한다고 했던 그 마우스 실험 자체가 사실은 마우스에서 세포 치료를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뭐 도즈 관련된 거, 독성 관련된 거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고 제가 한국 가서 첫 번째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얘를 잘 모아서 사람한테도 있다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잘 모아서 세포 치료로 활용하는 게 제일 직접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사실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환자폐를 갈아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른 소스가 필요한데 찾아보면은 사실 신기하게 그 서브큐테니어스 팻 티슈에 얘네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익스프레션 패턴 가진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활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래도 큰 그랜트도 이거랑 관련돼서 돼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트리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스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아시크로프트 스코어는 아직까지 보기에는 좀 주관성이 강하다라고 하시면은 환자에 대한 스테이지를 판단을 할 때 그럼 어떤 식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아스코프트 스코어는 결국 병리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스코어라서 그러니까 조직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점수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렁 펑션, 그래서 특히 이 풀모널 파이브로시스는 그 FVC, 그러니까 Forced Vital Capacity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도 환자한테 접근을 하고 뭐 보험 기준도 그런 걸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DLCO가 아니고 DLCO도 중요합니다. DLCO도 보험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현주 교수의 속내는 이게 엔티파이브로틱 에이전트 효과를 보려면 결국 early stage에 트리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early stage 같으면 환자가 심텀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FDA에서 허가 안 해줄 거고, 그런 점이 조금 고민거리거든요. 비교적 full-blown한 디지즈에서 치료제를 투입해야 된다. FDA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클리니션으로서는 irreversible한 디지즈이기 때문에 asymptomatic 하지만은 프로그레션을 막는 그런 효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윤 쌤 고민은 그런 데는 없나요?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스탠포드에서 그냥 파이패질만 하고 있을 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 한국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그 딜레마가 너무 커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임상 시험에 아직 들어가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딜레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다른 임상 시험, 다른 질병군, 순환기, 심장 관련돼서도 판막 질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이제 고위험군, 그러니까 그리고 증상이 심한 군에서 먼저 힘들게 된 다음에 확대되면서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그런 경과를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두 가지 디렉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리 스텐트, 코로나리 리전이 있는 환자한테 스텐트가 처음 도입될 때는 아주 심플한 환자한테 넣었더니 뭐 괜찮네 해가지고 점점점 수술을 대체할 정도로 아주 시비한 케이스로 영역을 넓혀갔거든요. 또 거꾸로 타비는 트랜스카테터 밸브 임플란테이션은 수술 못하는 환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편한데 그럼 early phase, simpler patient도 해보자. 괜찮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새로운 치료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질환이 굉장히 심한 환자한테 해야 된다라는 도구마가 지금 프리베일한데 그렇지 않고 early phase에 도입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라는 반론도 아마 여기 보면 식약처 분도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테크니컬리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G에서 쭉 분석해가지고 싱글셀 RNA 세퀀싱을 통해서 7일째 파이브로시스 악화될 때는 ECM 시크리팅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발견했고 레졸루션 때는 35일째 이후부터는 프로 리졸빙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아이덴티파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그걸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그 셀을 퓨리파이 해가지고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두 번째 셀 넣으면 리졸브 되고 했는데 자, 어떤 마크를 이용해서 세퍼레이션 시켰나요? ECM 시크리팅 셀하고 프로 리졸빙 셀하고 저희가 이제 서페이스 마커들을 다 테스트해서 그 팩스 패널을 최적화한 다음에 이제 뽑았습니다. 그럼 여러 마커를 가지고 아이솔레이션에 나온 싱글 마커는 불가능하던가요? 놀랍게도 사실 저희는 이거를 분리할 때 싱글 마커가 찾아져가지고 싱글 마커로 분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단계까지 다 패널로 해서 다 게이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두 서브 타입은 각각에 대한 마커로 분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커를 일단 파이브로를 셀렉션하고 네. 거기서 스페시픽 마커를 골라가지고 ECM 시크리팅 셀하고 프로 리졸빙 셀로 분리를 했다. 네. 자, 그 마커가 뭔가요? 그걸 왕건인데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저희 여기 제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적어놨었는데. 오케이. 네. 자, 아까 CSM 랑, 보니까 프로 리졸빙 파이브로가 AT1 셀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랬는데 AT1 셀인가요? 안 그러면 그냥 유사한 셀인가요? 왜냐하면 AT1 셀은 에피텔리얼 셀이거든. 그러니까 그 코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컬라이제이션. 네네네. 셀은 전혀 다른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ECM 시크리팅 파이브로하고 프로 리졸빙 파이브로를 아이덴티파이 했고 메타볼로믹스 뭐 쭉 해가지고 이쪽에는 어떤 프로틴 많이 나오고 이쪽에는 어느 프로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까 설파인 2, PI16을 골랐는데 이쪽 왼쪽에는 ECM 디포지션하는 프로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설파인 2만 셀렉션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했는지 이쪽에는 왜 PI16만 가지고 했는지. 네, 그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캔디데이트를 고를 때 그러니까 선정 기준을 몇 개를 고민해서 정했는데요. 이게 사실 ECM을 넣어주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펑셔널한 거를 보기 위해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그냥 ECM을 만들고 있는 거 말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매트릭스 프로틴을 일단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익스프레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능하면 서페이스 프로틴이거나 그래야지 주변 세포들한테 영향을 줄 거니까 아니면 시크리팅 프로틴으로 알려져 있는 걔네들 중에서 이제 탑 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자, 실제로 궁금한 것은 설파인 2 프로틴의 펑션은 분석이 됐나요? 어떤 작용을 하는 프로틴인지. 둘 다 프로테이즈 프로테이즈? 계열인데요. 네. 근데 이제 신기하게 두 개 다 굉장히 작은 논문만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셀 라인으로 아니면 프라이머리 셀로 그리고 렁에서도 아니고 뭐 오스테오 콘드로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논문도 있었고요. 굉장히 잘 안 알려져 있는 단백질이긴 한데 걔네들이 이제 프로테이즈 이면서
뭐 하나는 파이브로시스랑 관련된 인자를 그러니까 다이제스천 해버리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 오히려 이제 이뮨 모듈레이션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PI16의 경우에는 펑션을 여전히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이 정도 논문밖에 없지만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마커인 게 이거를 분비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사실 몸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판 파이브로블라스트 분석을 한 사람들은 그게 약간 뭐랄까요, 좀 그 스템셀로 치면 약간 루트에 있는 좀 더 상위에 있는 애인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 미지의 세계네요, 그죠? 프로테이즈가 어떻게 파이브로시스를 오히려 디포즈 시키는, 그러니까 엔티파이브로틱 지인을 망가뜨려 가지고 아마 파이브로시스 디포즈 시키는 그런 게 설파인2 펑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캐내야 될 토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카웃 마우스부터 만들어 가지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길이 이 전도 유망한데 클리니시안으로서 아마 베이스 리서치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여튼 고군분투 공동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